자, 근데 이제 이 독일 숄츠를 보면서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게 이 유럽, 이 독일이 너무 중국과 깊게 엮여 있는 거 아니냐. 진짜 많이 엮여 있거든요, 독일. 또 엮여 있는 방식도 좀 엉큼해요.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일단 우린 그 한한령 때 대기업들이 많이 당하면서 좀 빠져나온 데다가 그 전에도 이렇게 보면 오파상 무슨 뭐 금영 뭐 이런 그 크고 작은 일선에서 뛰는 분들이 가서 일선을 경험하면서 또 빠져나오고 중국을 알고 이러는데 독일은 그게 아니라 초대형 대기업들이 들어가요. 제조업 중심에. 지금 유럽이 다 그런데요. 유럽의 중국 투자, 지난 4년간의 중국 투자를 보면,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21년까지의 80%가 불과 10개 회사의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형 제조업체들의. 그 중에서도 독일사 형제가 굉장히 강력한 선두를 형성하죠. 하나가 이제 다임러 벤츠, 두 번째가 BMW, 세 번째가 폭스바겐, 네 번째가 BASF, 바스프입니다. 화학회사.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렇게 깊게 엮여 있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어깃장 놓고 우리도 좀 고생시키고 이러지 않을까. 이게 중국을 맞서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독일은. 아무튼 이제 숄츠 발언을 보면 독일의 정신, 독일의 정치 문화가 정말 깊게 망가져 있지 않으면 저런 그 총리급이 저렇게까지 발언 안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다극 체제가 진정한 참된 국제 질서다. 블록을 만들어서 편가르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지금 전쟁 중인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호시탐탐 그 자유진영 내지 미국의 리더십에 그물 가게 만들고 뒷구멍을 파는 소리거든 이게. 그래서 저는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해서 독일은 뒷구멍 파는 독일이다. 뒷구멍 독일이 되고 배신자 근성에 찌든 뒷구멍 독일이다. 그래서 이거 뭐 제조업 공장장 정도 하면 딱 맞는 나라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독일의 국제 정치 무대에서의 존재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다. 앞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Z벨트에서 주도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미국으로 얘기를 돌아가는데, 미국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나라고, 이거는 운명 자체가 세계 시스템에 이제 고립주의로 못 돌아간다. 고립주의는 1941년 12월 6일 날 일제가 진주만 공습하면서 끝났다. 고립주의로 못 돌아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미국이 이 세계 시스템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팔자를 타고났다. 이거를 딱 팔자를 예언해 준 사람은 우남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 이 예언을 했냐. 1910년도에 프린스턴 대학의 그 박사학위 논문이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인데 이것이 보면 이제 미국에 의해서 확립되어 가고 있는 무역 및 항행의 자유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때 뉴트럴리티는 무역 및 항행의 자유예요. 전시에 제3국의 무역과 항행이 두 전쟁 당사국 어느 쪽에 의해서도 공격받지 않을 자유니까 이게 그거죠. 무역 및 항행의 자유라고요. 이때 그 중립성의 원칙이라는 게. 결국 근데 이제 이 말을 했을 때에 미국은 고립주의에 깊게 빠져 있을 때였고요. 또한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세계 제1차 대전은 이 논문이 나온 지 4년 있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세계 제1차 대전 때에 이제 미국이 고립주의를 넘어서고 3년이 지나서야 1917년에 참전을 하는데 그때 참전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무역 및 항행의 자유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그 당시에 영국으로 하는 미국 상선들을 독일의 유보트 잠수함이 계속 격침을 시키니까 이제 미국이 칼을 뽑고 전쟁에 뛰어드는 거죠. 무역 및 항행의 자유였어요. 그렇게 결국은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남 이승만의 이 논문은
이미 1910년에 미국의 팔자를 예언한 거 아니냐. 제가 언제 따로 한번 다룰라 그래요. 한국은요. 정치 철학과 군사학과 지정학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현대사에 숨어 있는 철학과 군사와 지정학을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함의 예언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제 이게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1956년도 8월에 미국의 이제 미국 법률 이걸 타이틀이라 그래요. 미국은 우리말로 하면 절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부 제10부 타이틀 10 8062장 챕터 8062 이건데 이게 이제 미국의 팔자를 고백하는 건데 이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무려 여기서 뭐냐면은 항공모함은 최소 11척 이상으로 둔다. 이런 게 법으로 돼 있어요. 56년에. 이게 한마디로 세계 질서, 세계 무역 질서, 세계 항행 질서는 내가 내 돈 써서 군기 잡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이게 언제냐? 70년 전인 1956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동안 제가 전번 주에도 이미 쭉 다뤘죠. 이게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세계 시스템 구도가 뭐야? 그거 하려면 뭐에 힘써서 뭘 초점으로 삼아야 돼? 이거 가지고 이제 제대로 갔다가 6.25 같으면 제대로 간 거예요. 또 엉뚱한 짓 했다가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이란, 이라크전 특히 이라크 이런 거는 이제 네오콘 이런 건 이제 완전히 엉뚱하게 가버린 거예요. 25년 동안. 헤매는 거죠. 그 강론으로 들어가면.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팔자 인지장애 증후군입니다. 팔자는 세계 시스템을 건설하고 관리한다는 팔자는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우남 이승만이 예언했듯이. 그건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숄츠가 말하듯이 단극체제 싫습니다. 그거는 국제질서가 아닙니다. 국제질서는 다극체제야말로 진정한 국제질서입니다. 이런 건 개소리예요. 유엔을 보십시오. 유엔 보자고. 유엔 누가 만들었는데. 유엔이 만들어진 그 무렵 1945년 46년 이 무렵들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직후에요. 독일의 국민 생산이 다 해봐야 서독의 국민 생산 다 해봐야 포드 자동차 매출 하나만도 못해요. 그냥 미국이 다 국가라고 인정해주고 판을 깔아준 거지 유엔이 대등한 다극체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지금 이제 미국이 세계 질서를 건설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인데 그 강론으로 들어가서 갔을 때 이제 팔자 인지장애가 팔자 인식장애, 인지장애가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새 이제 그게 고쳐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언론엔 잘 보도가 안 되는데 이거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인도가 작은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인지 경년인지 하는데 보통 이제 알래스카에서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이거를 인도 중국 국경 지역 저 빨간 표시되어 있는 게 저게 네팔 바로 옆이거든요. 저기서 하는 거 올해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중국에 발끈했어요. 국경 분쟁 붙고 있잖아. 근데 인도 중국 국경 지역에서 미군이랑 같이 훈련한다는 건 뭐냐면 여차하면 인도 중국 국경 분쟁이 번지게 되면 미국이 인도를 돕겠다 이런저런 걸로 해서 인도에 첨단 무기 좀 도와주면 되지 파병까지 안 해도 그거에 대한 시그널이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큰 사고는 이거 우리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미국이 인도양에서 사실상 역사상 처음으로 핵 탄도미사일 잠수함 SSBN 오하이오 클래스 이거가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 기항했다는 거, 기항도 드문 일이지만 그 기항을 이렇게 신속하게 공개한 게 거의 처음이에요. 인도양 한가운데 있거든요. 저기 몰디브라 그러나? 몰디브에서 딱 아래 남쪽으로 한 500km 내려가면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그 영국령 섬이 있는데 저게 미국과 영국의 공동 군사기지로 사용이 돼요. 근데 거기에 핵 탄도미사일 발사 원자력
잠수함 오하이오급 SSBN이 들린 거죠. 여기 20발 갖고 있거든요. 이런 일 처음이에요. 들려서 또 그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이 일부러. 그럼 이제 두 개를 매치를 해보세요. 인도와 미국이 중국, 인도 중국 국경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했다. 그 다음에 인도양에 그 핵탄도 미사일 발사 원자력 잠수함이 가고 그걸 갔다는 걸 미국이 공개했다. 이게 그림이 나오잖아. 이게 메시지가 뭐냐면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는 미국의 군사력이 극도로 집중되어 있는 데입니다. 이 땅의 면적에 비하면은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본과 한국 두 개 합친 것만 해서 유럽만큼 있으니까 거의 7만 명 있으니까. 육해공 해병대까지 다 있으니까. 그리고 우주군까지 왔으니까 5군이 다 있는 거야. 5군이 이제 5군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의 우주군 그 예하부대 한국에 주둔합니다라고 얘기했죠. 한 10명 주둔하겠지. 5군이 다 와 있는 거. 5군이 미국에. 이런 경우 없어요. 그러면 이 얘기 뭐냐? 중국이 대만이나 한반도에서 북한을 시키거나 직접 하거나 해서 도발을 하면 중국이 도발을 하면 미군과 바로 충돌이 나요. 거기에 대한 시그널이에요. 너희 도발하면 우리는 자동 개입돼서 충돌 나. 도발하면 충돌이야. 그런데 충돌 나면 너희 뒤통수 칠 거야 임마. 이걸 왜 뒤통수냐. 중국은 이때까지 뭐만 생각했겠어요. 저기 서해 동중국 남중국을 바라보는 대로 다 생각을 해왔는데 야 너는 지도도 볼 줄 모르냐? 인도 쪽에서 치면은 너 치명상이야. 그 소리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그 중국 인민해방군 애들 머리 복잡할걸요. 이게 지금 보면 그 바다 온폭 돌아간 데가 저가 벵갈만입니다. 벵글라데시 있는데 거기서부터요. 벵갈만에서 베이징까지 3,000km밖에 안 돼요. 충칭 동쪽 끝까지는 2,000km, 충칭 중심까지는 1,700km밖에 안 되고 우한까지는 2,500km밖에 안 됩니다. 저기서. 그런데 충칭 우한이 이게 우한 충칭 우한 이게 중국의 핵심 군사 시설들이 잔뜩 밀려 있는데요. 아마 중국의 예를 들어서 해군 사관학교가 우한에 있을걸요. 뭐 그런 쪽이 아무튼 다 거기 있어요. 얘들이 해안에 두면 공격받을까봐 양자강을 따라서 안으로 빼놨다고. 근데 거기가 바로 이 벵갈만이나 혹은 거기 이제 그 방글라데시 위에 그 인도의 땅들이 있어요. 인도 영토예요. 굉장히 넓어요. 방글라데시보다 훨씬 넓어. 그 영토가 그게 무슨 아셈 지역이라고 부르죠. 아쌈. 네. 그리고 이제 그 아쌈보다 또 위에 아르나찰 프라데시라는 데도 있고 만약에 거기서 뜬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한 700-800km 더 가까워져 또. 그러니까 거기서 비행기 떠버리면 충칭까지 한 1,00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km라 그러면 어디야? 목포에서부터 목포에서 두만강까지 정도 안에 낮은 선봉까지 그러면 한 1,000km 될 걸. 혹은 블라디보스톡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국의 뒤통수에 구멍이 뻥 뚫려 있다는 걸 미국이 시그널을 준 거야. 야, 인마 너 뒤통수에 구멍 뚫고서 너 아예 그냥 아작을 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 전쟁에 의해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망하고 제트벨트로 딱 채워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중국으로 힘이 몰린다. 자, 말씀 나오는 김에 미국의 새 전폭기 B-2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거라 뭐 요새 막 이제 언론에는 나는데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 폭격기는 역사상 첫 6세대 군용기라고 꼽히죠. 12월 2일에 출고식을 했죠. 제가 미리 다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뭐냐?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어요. 무슨 엔진 쓴다?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 뭐 거기까지예요. 출고식 때도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
우리 KF-21은 뭐 출고식 하면서 무슨 뭐 공허 중량이 어떻고 총 중량이 어떻고 최대 중량이 어떻고 최대 이륙 중량이 어떻고 줄줄이 쫙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는. 엔진 종류 및 엔진 숫자, 형상 이거 말고는 지금도 다 극비예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엔진 빼고는 다 추정이에요. 예, B2는 F111 엔진을 4개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장기 항속을 해야 돼서 이 F118 엔진, 이 엔진의 특징은 FW 하나가 없어요. 그냥 밀리터리 드라이 스러스트예요. 그러니까 2번 연소, 이중 연소가 없다고요. 그거 하게 되면 이제 연료가 많이 낭비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 추력이 4개 쓰는데 69,200파운드입니다. 총 중량이라는 건 이제 최대 이륙 중량보다 좀 작은데요. 이게 뭐냐면 평소에 이제 무기랑 연료 채우고 날아오를 때의 실제적 중량이에요, 이게. 이게 336,500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5톤 되겠네요. 150톤. 예, 추중비가 추력 대비 중량 비율이 0.205입니다. 반면에 이번 만든 B21은 신형 가변 사이클 엔진, 그러니까 적응형 사이클, 어댑티브 사이클 엔진인데 이게 신형 엔진이죠. 그거 XA100을 2개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 추력이 약 6만 파운드급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몸집이 좀 작아요. 그런데 저도 이걸 처음 들었는데 이걸 이제 여러 사이트를 가면서 보니까 어떤 전문가가 저 랜딩 기어 있잖아요. 저 랜딩 기어를 보고서 총 중량을 계산을 해내더라고. 저런 정도의 굵기의 랜딩 기어면은 총 중량이 B2의 75%, 즉 25만 파운드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딱 75 때리면 25만 2,375파운드 됩니다. 저 랜딩 기어 굵기 보고서 추정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전문가가. 그러면 추중비가 이게 맞다면 추중비 0.24가 돼요. 즉 추중비가 그러니까 중량 대비해서 추력이 B2보다 큰 거예요. 한 20%. 몸집 대비 힘이 큰 거예요. 이 폭격기의 특징은 오픈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새로운 무기나 장치를 통합할 때 B2에 통합하는 경우에 비해서 10%밖에 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B2 쪽에 만약에 10개월 걸린다. 여기는 1개월밖에 안 걸려요. 둘째 특징은 뭐냐면 어마무시한 감시 정찰 전자전 능력입니다. 이거 완전히 제너레이션이 달라요. 세대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날아다니는 슈퍼컴퓨터라 그러더라고요. 평이. 전문가의 평이. 날아다니는 슈퍼컴퓨터다. 세 번째 특징은 이게 드론을 몰고 다닌다는 점이겠죠. 6세대라고 표방한다는 얘기는 MUMT를 하겠다는 얘기죠. MUMT. 즉 Manned Unmanned Teaming을 하겠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폭격기 한 대 7억 달러에 약 9천억 원입니다. 미국이 이거를 한 200대 가져가려고 그래요. 최소 100대라 그러는데 200대 정도 가져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200조 원이 듭니다. 예, 우리 국방비에 한 4배 되나요? 한 3배 좀 넘나요? 예. 또한 추정하기에 이 폭격기가 무인 전투기가 4대씩 몰고 다닌다면 무인 전투기를 800대를 삽니다. 뭐 뻑하면 뻑이에요. 이건 완전히.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인 전투기랑 얘랑 합쳐가지고 1000대. 이게 중국을 뺑 돌라서 포위하는 거예요. 숨도 못 쉬어요, 중국 앞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끝이 아니죠. 이거가 이제 2030년 앞으로 8년 후쯤이면 쫙 깔려요, 상당수. 그 2035년이 되면은 지금 미 공군의 신형 비행기인 NGAD가 쫙 깔리죠. 그리고 2040년이 되면 미 해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FA-XX 쫙 깔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중국의 중국을 제압해서 순치하는 게임이 본격화된 거 아니냐.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과거 이라크 아프간 전쟁할 때 비교하면 지금 미국 국방비가 연간 260조 원에서 390조 원, 즉 2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의 투자 여유가 있어요. 물론 돈이 넘쳐난다는 소리 아니에요. 돈은 아무리 써도 항상 부족한 거라서 돈을 그걸 허리띠를 졸라 매죠. 그러나 연간 7천억 달러, 8천억 달러를 쓸 때
그 전에 아프간, 이라크 때 연간 2, 3천억 달러를 현장에서 그냥 전쟁비로 썼거든. 그거 안 쓰게 되니까. 그게 투자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박살나고 러시아에 대해서 Z벨트가 제대로 채워지고 나면 미국의 힘의 대부분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태평양으로 집중됩니다. 게다가 우리랑 연관돼 가지고 우리가 또 누굽니까? 한국 정치가 지금 나날이 정상화돼 가고 있잖아요. 한국이 정상화된다는 얘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괴물을 풀어놨다. 이제 국방부나 이런 데 있는 그 전략 브레인들이 이제 그 간첩스러운 대통령 밑에서 간첩스러운 사람들 밑에서 이제 그 숨죽이는 걸 벗어나 가지고 자기들이 보는 관점대로 밀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국방력 역시 나날이 정상화될 거고, 뭐 국회도 또 좀 나아지면 더 정상화될 거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생각을 좀 잘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진핑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형이 조카에 말할 때 북한에서 손 떼라. 알았지? 네, 그렇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